안녕하세요. 오늘 전산사회과학의 연구 동향과 지향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강정한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좀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사회과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요즘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로도 많이 불립니다. 근데 전산사회과학의 흐름을 알아보기 전에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보시는 것처럼 노벨 경제학상이 어떤 식으로 그 수상 분야가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20세기 한 초중반까지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대세였다고 합니다. 그거는 보통 수리적으로 모형을 만들어서요, 그 방정식을 만들고 그걸 풀어서 솔루션을 얻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사회 현상에 대한 답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대쯤부터 본격적으로 행동경제학이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면은 왜 심리학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행동경제학도 랩 실험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상금을 걸고 어떤 게임의 규칙을 마련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으로 말하자면 전략을 짜고 의사결정을 하는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 주관적인 효용함수 같은 걸 찾아내는 그런 연구인데, 행동경제학이 점점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드디어 2000년대 초반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대 이후에 넘어오면서는 어떤 그 통계적 모형 같은 걸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하는 계량 경제학 중에서도 이런 점점 디지털로 많아진 데이터를 어떻게 잘 이용을 해서 사실 우리가 실험은 할 수 없지만 마치 실험을 한 것처럼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방식의 통계적 검정 방식, 추정 방식이 되게 발달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은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괴짜 경제학은 우리말로도 번역되고 꽤 히트를 쳤는데, 당시는 이제 괴짜들이 하는 경제학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괴짜들이 하는 게 아니죠. 주류 경제학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하고, 그 아래에 있는 책은 바로 그런 인과 추론에 도움이 되는 계량 경제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흐름을 알아봤을 때 전산사회과학이 어떻게 대응되는가? 과거에 수리사회학이라고 불렸을 시절에는 역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요. 미분 방정식이니까 풀어서 해를 얻으면 그걸로 이제 궁금한 사회 현상을 설명을 했죠. 이제 그러다가 흔히 말해서 행위자 기반 모형, 여기서는 수리적인 방정식까지는 가정하지 않고 어떤 그 에이전트라고 하는 그 행위자들의 행동의 규칙만 세팅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직접 사람으로 실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컴퓨터의 어떤 규칙을 갖고 행동하는 에이전트들로 대리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역시 데이터가 많이 가용해지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회를 설명할 수 있을까? 좀 더 인과관계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흐름에서 어떤 그 데이터 사이언스가 부흥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게 여기까지가 이제 현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전망은 어떻게 되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생성형 AI의 등장입니다. 자연어 처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약간 뭐 특이점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엄청나게 그 새로운 국면에 어떤 호소력을 갖게 되면서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퍼졌고요.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자면 제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부를 전망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현황과 전망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저 해석 가능성하고 설명 가능성 두 가지가 조금 사이언스에서 느낌이 다른데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산사회과학은 일단 theory driven은 아니죠. 데이터 드리븐으로 합니다. 근데 스페셜리스트를 지향하지 않고요, 제너럴리스트를 지향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는 전문가들이 보통 방법론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산사회과학은 그런 스페셜리스트나 메소돌로지스트에 머물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수단이고, 데이터를 들여다보되 흔히 theory driven으로 사회를 설명하고 싶은 그런 좀 제너럴리스트의 어떤 동기,
그러니까 강한 설명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설명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실험을 통한 인과적 설명뿐만 아니라 저 해석의 영역도 사실은 포함이 돼요. 근데 그 해석의 영역까지 아직 설명을 잘 넓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저 해석의 영역으로 좀 더 전환해야 된다라는 게 앞으로의 전망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지금 현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보통 사회학의, 그러니까 이게 도메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필드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나 사회과학자로서 영역이 뭐냐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자신의 연구 분야죠. 뭐 나는 뭐 교육이다. 나는 뭐 생애 과정이다.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넓게 봐서 불평등. 근데 이제 전산사회과학은 사실 그 도메인이라는 게 데이터가 있는 곳이 곧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메인, 저 도메인, 데이터의 도메인마다 분야가 너무 다르니까 그거를 내 분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리스트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내 도메인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고 설명을 하고 싶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협업도 많이 하죠. 그래서 내 데이터가 있는 도메인의 전문가와 협업을 하는 방식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전산사회과학은 방법론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양하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부산스럽고 좀 헷갈리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거를 잘 정리한 책이 이 책인데 셀게닉이라는 전산사회학자, 사회학자가 쓴 책이고요. 저도 이제 그거를 워낙 좋은 책이라 어쩌다가 학생들하고 그 다음 해에 번역본을 내게 됐습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번역책이 아닐까 싶은데 원서가 워낙 쉽게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번역할 엄두를 냈지만 원서를 읽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 순서가 이렇고요. 이거를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장은 저희가 뭐 데이터 사이언스 하면은 보통 떠올리는 거죠. 빅데이터. 사례를 약간 설명을 드리고요. 3장도 중요한데 이제 전통적인 어떤 사회조사에서 그거를 대체하는 걸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회조사와 결합해서 그 터질 수 있는 소위 포텐셜이라는 게 되게 크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요 실험의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진 거 중요하고, 5장 대규모 협업 굉장히 재밌지만 이루기 어렵고 그래도 앞으로 시도할 만한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책에서 6장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혹시라도 책을 보신다면 6장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지만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챕터인데 그 빅바이빅 두 번째 챕터 중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 빅데이터의 특성을 10가지로 정리하고요. 그 중에 연구에 유리한 특성도 있고 불리한 특성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그냥 첫 번째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빅데이터는 크다는 장점이 있죠. 이건 연구에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건 빅바이빗에는 없는 예인데 거기 나와 있는 예들은 보시고 이건 이제 네이처에 2007년도에 실린 예인데요. 지금 여기 테이블을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게 뭐냐면은 영어의 동사예요. 영어의 동사인데 저 리스트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빨간색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저 빨간색은 원래는 불규칙 동사였는데 규칙 동사화 돼버렸어요, 지금. 네. 앞으로는 더 많은 불규칙 동사가 규칙 동사가 될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원래는 불규칙 동사인데 자주 안 쓰다 보면 헷갈려서 그냥 사람들이 규칙 동사로 부르는 거예요, 과거형을. 그래서 여기 맨 왼쪽 열에 frequency가 나옵니다만 아래로 갈수록 이제 사용 빈도가 낮은 거죠. 잘 사용하지 않을수록 지금 현대에는 규칙 동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의 상관 뭐냐면 영어로 된 웬만한 공신력 있는 모든 텍스트를 다 디지털라이즈해서 모았어요. 몇백 년치 이상을 모아가지고 언제쯤 규칙 동사가 됐는지 보는 거예요. 똑같은 동사가 과거에는 불규칙 동사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규칙 동사로 쓰였겠죠. 그래서 이제 규칙 동사가 된 게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쪽에 맨 오른쪽에 보면 하프라이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종의 반감기죠. 그래서 저희가 무슨 어떤 연대 측정할 때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거 가지고 반감기 측정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불규칙 동사가 그 수명을 다해서 규칙 동사가 되는 그 어떤 기간이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기가 되는 기간하고 사실상 똑같은 함수를 따른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신기하죠. 왜 그런지는 아직 설명을 못해요.
근데 어쨌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대단하죠. 요거는 사실 연구에는 불리한 특성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책에는. 근데 이제 제가 요 일종의 드리프팅이라는 거, 그러니까 변동성인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뭐 데이터를 긁어서 분석을 하셨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떤 대단한 변화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대단한 발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드리프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커뮤니티나 온라인 플랫폼의 설계 자체를 갑자기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느 게시판 하나를 지워버린다거나 특정 검색어에 걸릴 만한 컨텐츠를 다 지워버린다거나, 그럼 갑자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드리프트 중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구성원의 변화, 파퓰레이션 드리프트라는 게 항상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온라인에 어딘가 회원가입 해놓고 전혀 안 들어가는 데 있으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등록해놓은 사용자의 규모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액티브 유저가 누구냐라는 걸 되게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항상 신경 쓰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드리프트 관련해서도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연구가 뭐냐면, 이건 빗바이 책에는 없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그런 경우는 좀 자세하게 인용을 밝혀놨어요. 맥주 동호회를 10년 이상 추적을 해왔고 굉장히 큰 맥주 동호회 2군데를 관찰을 해보면은요, 2023년쯤에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맥주의 뭐 풍미나 향 같은 걸 표현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로마란 단어를 참 많이 쓰다가 다시 줄어들고 그냥 스멜이라는 단어가 그걸 대체합니다. 그런데 던지는 질문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맥주 동호회 커뮤니티에서 아로마란 단어는 줄어들고 스멜이란 새로운 유행어가 점점 힘을 얻는데, 그게 과연 여기 있는 유저들이 실제로 단어의 사용을 바꿔서 그럴까? 유행의 변화니까 나도 바꿔 써야지. 혹은 새로운 참신한 유행을 찾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냥 사용자 자체가 변해서 그런 건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답은 뭐냐? 여기 제목에 나와 있어요. 유명한 영화의 제목을 패러디했죠. No Country for Old Members라고, 오래된 사용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오래된 사용자는 물러나고 새로운 사용자들이 새로운 유행어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2가지 그래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가로축은 뭐냐면 라이프 스테이지라고 나오는데, 어느 사용자원 간에 그 커뮤니티의 첫 번째 글에서부터 마지막 글까지를 하나의 라이프 스팬으로 보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어느 시점인가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그래프에 보시면 세로축이 distance from the community, 그러니까 얼마나 커뮤니티로부터 거리가 뭐냐, 저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뮤니티에 있는 남들과 비슷한 언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사용자가. 그래서 저게 보여주는 건 전체 그 커뮤니티에서 머문 생애 기간 중에 한 30%쯤에 가장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한 단어를 씁니다, 어휘구사가. 근데 그 아래 거를 보면, 아래 그래프에서는 세로축이 뭐냐면 링귀스틱 이노베이션, 얼마나 그 혁신적인 언어를 쓰느냐인데, 그 혁신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지점도 비슷해요, 30-40%. 그러니까 2개가 처음엔 잘 안 맞죠. 어떻게 똑같은 생애 과정이 똑같은 시기에서 가장 다른 사람과 비슷한 그 언어를 쓰면서도 가장 혁신적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성세대와는 다른 언어를 비슷한 또래가 동시에 쓰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맘때쯤에.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스멜이란 단어를 써서 그 스멜이란 단어를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새로운 세대가 동시에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혼자만 튀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리 잡는다 하면 결국은 다 같이 쓴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2 그래프를 논리적으로 조합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아로마가 스멜로 대체되고, 왜 한 사람은 언어 사용이 고착화되고 새로운 사용자들에서 대체되는가, 전체 그림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연구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체 흐름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실제 실험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인과적인 설명을 좀 해볼까라는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이 그 difference in difference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중 차분이니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번역어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2 국가를 한번 비교해 보죠. P1, S1 되게 비슷한 국가인데 이제 한창 뭐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 GDP가 증가해요. 근데 그 타임 원 시점 이후에 P1 국가에서 어떤 개혁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GDP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개혁 정책 덕분에 증가한 GDP가 얼마냐를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P1과 P2 사이의 절대적인 증가분을 만약에 고려하시면
그거는 정책의 순수 효과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되게 처지가 비슷한 S1이라는 국가를 비교해 보면 어차피 GDP는 증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비교 집단인 그 다른 S라는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순수하게 증가분을 측정하시려면 저 그림에서 P2에서 Q를 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인 게 저런 식으로 보는 건데 제가 했던 연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렇게 비교 집단이 있는 경우는 아니고 한 집단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점이 있으면 어차피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증가세가 꺾여요. 그럼 이제 얼마나 그것 때문에 손해본 증가분이 얼마냐라는 걸 보려면 절대적으로는 T2에서 T3까지도 뭔가 증가하긴 했죠. 그렇지만 실제로 코로나의 효과는 감소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는 거고요. 저쪽에 이제 뭐 change in difference 이런 이름을 붙여본 거고 그걸로 이제 해봤던 연구가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아카데믹 그래프라고 전 세계의 거의 웬만한 저널은 그 아카데믹 저널에 퍼블리시된 논문들을 다 모아놓아서 아카이브에 해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에서 저자들의 성별을 가능한 한 많이 식별을 해가지고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코로나가 일어난 다음에 여성 저자들이 얼마나 줄었나를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코로나는 좀 돌봄 위기를 불러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성 과학자들에게 더 불리했을 거다라는 가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파란색은 코로나 이전의 증가 추세고요. 아까 말씀드린 CID, Change in Difference고 오렌지색이 그래서 이제 Change in Difference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쭉 전체적으로 파란색은 양수 쪽에 가 있는데 오렌지색,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CID가 감소 쪽으로 돌아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막대가 여러 개인데 그런 감소를 어떨 때 제일 잘 관찰할 수 있느냐? 여기 세로축에 보시면 이제 first가 있는데 뭐냐? 바로 제일 저자. 그러니까 논문의 제일 저자를 들여다봤을 때 여성 저자가 감소한 걸 제일 많이 알 수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예, 사실 이 논문을 썼을 때 이 논문 자체가 지금 저희 셋이 쓴 건데 이 제일 저자 권은낭이 누구냐? 예, 가장 제일 저자는 이 논문에 많은 시간과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 아무래도 여성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 제일 저자서의 역할을 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로 가보시면 역시 이건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본 거예요. 혹시 한두 분야가 그런 게 전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닐까 해서 보시면 왼쪽 오른쪽 그 보시면은 파란색 그 사각형은 코로나 이전은 좌우에 비슷하게 분포하는데 오렌지색 동그라미는 오른쪽 양수 쪽엔 별로 몇 분야 없고요. 대부분의 분야가 왼쪽 음수 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사실 제일 저자를 들여다보면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 그래서 이거를 쪼개서 보면 국가 간 전문직 성평등 지수가 낮은 국가일수록 이 그림 D를 보시면 그게 낮은 국가일수록 제일 저자, 여성 저자의 비율이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젠더 불평등이 큰 국가일수록 여성 제일 저자가 많이 줄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코로나 방역 정책 때문에 일터로 출근을 못하는 곳에서 더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방역 정책으로 레지덴셜 에어리아 그러니까 자기 집 근처에 오래 머물수록 가장 오래 머문 그런 국가에서 또 제일 저자 여성이 제일 많이 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전체 스토리를 종합을 해보면 어느 정도 왜 그런지에 대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요. 디지털 서베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모든 걸 설명드릴 수는 없고 좀 재미있는 사례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이 위키 서베이는 아까 말씀드린 빗바이빗을 지은 셀게닉 본인이 한 건데 이제 뉴욕시에서 환경 정책을 피려고 하면서 여러 후보 정책들을 놓고 시민들한테 한번 투표를 받아보자 라고 해서 투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후보가 많이 있을 텐데 후보 정책들이 그 중에 랜덤하게 무작위로 두 개를 골라가지고 밸런스 게임을 하는 거죠. 제시하고 뭐가 더 마음에 드는 정책이냐 라고 하면 이렇게 고를 수 있게 해놔요. 더더군다나 여기 맨 아래 이제 초록색 버튼은 뭐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이러면 또 제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베이 이 주최 측에서 그렇게 올라온 의견 중에 이건 괜찮은데 싶으면 다시 또
저 서베이 아이템으로 올려갖고 투표에 후보가 되게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투표를 오랫동안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가장 인기가 있는 10개의 후보 중에 8개는 원래 전문가들이 마련한 게 아니라 저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제안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위키 서베이를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 디지털 시대에 연구나 정책을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도 이건 훨씬 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 서베이죠. MIT 미디어랩에서 만든 모랄머신이라는 그 자율주행차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이라기보다 궁금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이렇게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한국어로 번역도 되는데 상황 두 개를 놓고 어떻게 하는 게 더 낫겠냐는 거예요. 하나는 왼쪽은 차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요. 오른쪽을 선택하면은 보행자가 죽습니다. 근데 저 차에 있는 사람과 보행자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연령, 성별, 심지어 체형,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반려동물이냐 인간이냐 이런 면에서 랜덤하게 다 조정이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참여하시는 여러분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난 이럴 때는 그냥 직진해서 들이받아. 이럴 때는 틀어가지고 보행자를 희생시켜 라는 걸 계속 선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서베이에 참여를 했고 이런 걸 하면 전체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저 노란색인데 굉장히 삐죽 튀어나와서 압도적으로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높은 게 뭐죠? 우리는 동물보다는 사람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다음에 굉장히 성향이 낮은 게 가장 낮은 게 보시면 평균보다 젊은 사람 구하려고 하는 성향은 되게 낮아요. 여전히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저도 비슷한 식의 프로토타입 연구를 해봤고요. 이런 온라인 서베이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중요한 사회 문제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중요한 사회 문제 10개를 고른 다음에 서베이에서 각각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점수를 매겨보시라고 그러면 이미 다 중요한 걸로 골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정도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느니 이렇게 2개를 골라서 더 중요한 걸 골라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선택을 강요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서베이에서는 아까 앞에 있는 서베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저기 있는 10개를 일일이 모두 다 비교해 보려면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5번, 7번 일부만 하고 불완전 조사 자료가 되긴 합니다. 그 문제는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어쨌건 저렇게 10개도 해봤고요. 요거는 코로나 시기에 13개의 문제에 대해서 해본 거예요. 여기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그 가로, 선택률 그러니까 아무튼 비교했을 때 선택을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중요하다고 선택을 당한 게 뭐냐면 요 infectious disease 그러니까 전염병. 왜냐하면 코로나 심각했던 시절에 했던 서베이거든요. 가장 안 중요한 거는 방사능, 유출. 그래서 이렇게 마른 목골로 중간에 서로 경합하는 종류의 사회 문제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저 당시엔 예를 들면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는 2개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경향성이 나오면 더 중요한 걸로 이제 화살표 각하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이런 평균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가치 지형을 갖고 있나 뭐 이런 거를 디지털 실험에서는 되게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건 평균적인 거고 누구는 저 중에 저런 어떤 선호관계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선호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저런 걸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분리해낼 수 있냐.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설명 중심으로 가보자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불완전 서베이라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응답자는 저런 식으로 맨 왼쪽보단 그 다음 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중요하고 이런 응답을 했어요. 다른 응답자는 또 빨간색의 응답을 했어요. 그럼 사실은 첫 번째 응답자도 요 빨간색과 같은 응답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초이스가 말하자면 밸런스 게임에서 두 아이템의 비교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어붙이기를 해서 비록 각각의 응답자는 조금만 응답했지만 만약에 응답을 했다면 전부 뭐가 나올까라는 거를 토픽 모델링이라는 어떤 자연어 처리 기법을 써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비록 5번씩밖에 응답을 안 했지만. 그래서 보시면 이런 종류의 응답 유형이 있습니다. 화살표가 모이는 거, 노란색 서클을 보시면 이게 이제 많이 선택을 당하는 거죠. 노동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이런 응답도 있고요.
다른 응답은 토픽 4 같은 경우는 노란색 서클 보시면 소득 문제나 역시 노동 문제, 여기 이제 경제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면에 저 회색 서클을 보시면 화살표가 나가죠. 자원, 기후, 자연재해, 환경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형. 완전 반대가 이제 이런 5번째 토픽이죠. 서클이 노란색 보시면 다 화살표가 모여드는 게 자연재해, 자원, 기후,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노동 불안정성 오히려 화살표가 나가죠. 그러니까 노동 문제 같은 거보단 환경 문제를 훨씬 중요시하는 그런 응답자예요. 그들의 사회 인과학적 배경이 어떻게 다른가 보면 이런 걸 아실 수 있어요. 좀 아래쪽에 토픽 4와 토픽 5를 비교해 보시면 아까 토픽 4는 경제적 안녕을 중요시하는 응답 유형이었고 토픽 5는 환경을 중요시했었죠. 보시면은 환경 중요시하는 토픽 5는 빨간색이 위에 있습니다. 여성 응답자들이 압도적으로 환경을 중요시해요. 4는 경제적인 문제는 파란색, 남성 응답자들이 압도적으로 중요시하고요. 토픽 5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나이가 많이, 그러니까 고연령으로 갈수록 환경이 중요하다는 응답을 많이 해요. 이게 혹시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토픽 1을 보시면요. 정확히 반대로 보입니다. 여성이 여전히 더 많이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이건 저연령으로 갈수록 토픽 1은 더 선택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였냐? 환경과 노동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그래서 젊은 환경을 중요시하더라도 젊은 층과 그다음에 나이가 든 그러니까 좀 중장년 이상은 좀 서로 다른 기준이라든가 맥락에서 환경을 중요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하시면요, 저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구축한 거고 이제 뭐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던 건데 ES 게임이라는 데 가보시면은 요즘 뭐 ESG 경영 같은 거 하잖아요. 한 5번에서 7번 정도 대답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ESG 성향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밸런스 게임을 이렇게 뭐가 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업이냐 이렇게 한 7번 정도 대답하시면 MBTI 뽑아주듯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ESG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많이 열린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익스페리먼트 쪽으로 좀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구현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빗바이빗에서 나온 일입니다만 페이스북이 협조를 해야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페이스북도 관심이 있는 문제.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투표 동료. 투표 동료는 항상 하죠. 그래서 투표율 높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일군의 그 응답자들에게 여기 보시면 이 배너인데 투표합시다 라는 캠페인 배너를 겁니다. 근데 무작위로 다른 또 일군의 페이스북 유저들한테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투표에 내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 누가 투표했다고 인증했는지 투표한 페이스북 친구들도 이렇게 아래 보여줘요. 그러면 일종의 이 소셜 인플루언스에 의해서 인포메이커는 배너만 건 게 아니라 내 친구들,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 투표한 사람도 알려주면 나도 더 투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열심히 나름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추정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 점이랑 신뢰 구간이 이 0점선을 벗어나 있죠. 그래서 그냥 통제 집단, 아무 처치도 하지 않은 페이스북 유저에 비해서 배너만 거는 건 소용없고요. 투표 동료 배너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의 투표도 같이 알려주면 실제로 나의 투표 확률도 올라간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디지털 실험에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하는 게 이건데 보통 이제 실험실에 참여자를 모으면은 실험실로 참여자가 올 때마다 이제 그 연구자나 조교가 계속 거기서 실험을 관리해야 되고 또 뭔가 보상도 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실험은 가변 비용이 계속 증가해요. 피험자가 모일수록.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기가 힘듭니다. 비용이 증가해서. 근데 실험 플랫폼은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 고정 비용은 많이 드는데 알아서들 자료를 쌓아주거든요. 그래서 가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참여자가 늘어나도. 그런 예를 잘 구현한 게 바로 이 책을 쓴 셀게닉의 유명한 실험인데 뮤직랩이라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인디밴드들의 곡을 한 48개 모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관련 커뮤니티에 이런 배너를 걸어서 선전을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공짜로 듣고 몇 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응답자가 가서 재밌게 한다고 가갖고 이제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곡들이 랜덤하게 2가지 중 1가지 방식으로 제시가 돼요. 48개의 곡이 한 화면에 나타나거나 일렬로 나타나서 스크롤 다운해 가면서 좀 들어보거나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디펜던트 컨디션과 소셜 인플루언스 컨디션으로 또 랜덤하게 나눠 들어가요. 네, 본인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개별 이 참여자들은. 인디펜던트 컨디션은 그냥 내가 들어보고 다운받는 거고, 소셜 인플루언스는 지금 여기 캡처에는 둘 다 소셜 인플루언스인데 자세히 보시면 옆에 다운로드 받은 횟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용자들이 이미 얼마나 다운로드 받았나. 저희가 보통 인터넷 들어가면 이렇죠. 이미 추천수, 조회수, 다운로드 수 다 있잖아요. 근데 특히 오른쪽 익스페리먼트 2일 경우엔 다운로드 수에 따라서 정렬까지 해놨기 때문에 소셜 인플루언스 컨디션 같은 경우에 진짜 맨 위쪽 것만 주로 듣게 될 위험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실험의 진짜 중요한 점은 아까 고정 비용 이후에는 돈이 안 드니까 더 이상 비용이, 시간과 돈이 무려 8개의 평행 우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셜 인플루언스에 들어가더라도 700명씩 8개를 따로따로 한번 다 돌려본 거예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게 결과인데요. 사실 인디펜던트 컨디션에서 내가 그냥 듣고 다운로드 받고, 거기서 다운로드가 많은 노래가 사실 뭐 듣기 좋은 노래, 그러니까는 하이 퀄리티의 어떤 그 문화 상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걸 이제 가로축에 놓습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에서 다운로드가 많을수록 좋은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8개의 평행 우주에서 몇 번씩 다운로드 받았는지가 세로축인데, 이 8개의 점이 늘어서 있는 이 폭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듣기 좋은 곡일수록 점점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좋은 곡이건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 다운로드가 얼마냐라는 건 굉장히 운에 많이 좌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느 평행 우주에 들어가냐에 따라 어쩔 땐 막 40위를 할 수도 있고, 40은 좀 너무 심한가? 아주 맨 밑에 바닥까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무작위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첫 댓글의 중요성이라는 뭐 이런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실험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한 거는 뭐 거길 보시고요, 책을. 아니면 원래 논문을 읽어보시고, 챕터 5에 이제 그 대규모의 협업, 이게 그 흔히 이제 되게 공익적으로 잘 활용되면 흔히 말하는 시티즌 사이언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집단지성 시대에 우리가 저런 식의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성공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간에 대규모 협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휴먼 컴퓨테이션, 그 다음에 공개 모집, 그 다음 분산 데이터 수집.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는 휴먼 컴퓨테이션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저게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라벨링, 뭐 데이터 노동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그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라고 해서 본인이 디지털 데이터 노동자로 등록을 해놓고 의뢰가 들어오면 설문 답변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장 같은 거 보면서 이게 뭐 긍정적 감정인지 부정적 감정인지, 이 사진이 고양인지 개인지 뭐 이런 거 판단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 기반 연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어떤 텍스트를 잘라서 다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어플라이를 하고 다시 뭉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빗발잇에 소개된 재미있는 예는 은하계 분류인데요. 은하계 사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학자들이 다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계상에 아마추어 전문가들은 많죠. 그래서 와가지고 재미로 이게 타원형인지 나선형인지를 라벨링을 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이미지가 90만 개가 넘는데 실제로 라벨링 건수는 얼마나 많았냐? 4천만 개가 넘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사진에 대해서 되게 여러 사람이 와서 라벨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컴바인 할 때 위에서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일부러 재미로 엉뚱하게 라벨링을 해놓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해놓거나 로봇이 들어서 랜덤하게 라벨링을 한다거나, 그런 걸 잡아내려면은 여러 사람 집단지성으로 평균값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 작업을 통해서 이런 인간 기반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가 정확하게 돌아가려면 이런 식의 인간의 단순 노동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 이런 건데요. 빅데이터 소스, 이 그림에서 저기에 해당하는 게 그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은하계 사진. 서베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게 저게 타원형이냐 나선형이냐 사람이 판단해 놓은 거죠. 그럼 둘 사이의 관계를 기계가 학습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아직 판별해야 될 이 사진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는 위에서 학습한 모델을 적용해서 자동적으로 나선형인지 타원형인지 알아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부터 특성, 일종의 피처라는 걸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가 회귀 분석 돌리듯이 피처와 사람이 그 달아놓은 정답지, 탈원형이냐 아니냐를 매칭을 이게 열심히 회귀 분석처럼 회귀 개수를 구해서 나중에는 사람 필요 없이 저렇게 다 예측을 해보면은 정확도가 뭐 0.8, 0.9 이상 나온다. 이런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피처를 뽑아내는 거는 당연히 천문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메인 날리지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연구자들에게는 아무리 그 자동화가 되는 면이 있어도 AI에 의해서 도메인 날리지는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잘 알수록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급하지만 말씀을 드려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방향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고요. 원래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변화가 무지하게 빨라요. 생각해 보시면 챗GPT 나온 지 얼마 됐나요? 1년 반 됐나요? 이 시점쯤에. 근데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이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제가 뭐 객관적으로 짓는다기보다 어때야 될까라는 생각을 디지털 기술이 불러온 위기를 그 기술이 불러온 기회로 해결해 보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그걸 내러티브 마이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학을 하시면 뭐 정치학이나 탈진실 사회라는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점점 뭐 판단하는데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지죠. 혹은 자신의 감정을 더더욱 믿죠. 그래서 요 이제 유명한 저 그림 트위터에서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 유저들을 관찰을 해보면 서로 온라인에서 자유롭고 대등하게 소통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서로 멀어지죠. 그래갖고 양극화가 되니 뭐 에코체인버니 해가지고 선거철만 되면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왜 일어나느냐 생각해보면 되게 이제 모순적인 게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표현도 되게 유용하거든요. 뭐 유행합니다. 근거 기반 의사결정, 근거 기반 정책. 그러니까 근거, 에비던스라는 걸 되게 찾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제 생각에 소셜 데이터에 들어있는 에비던스는 패턴만 저희가 알아내가지고는 소용이 없고요. 거기에 그 데이터를 생산해낸 저희가 뭐 인터넷에 글을 남길 거 아닙니까? 글을 남긴 그 에이전트나 아무튼 행위자들의 일종의 서사죠, 내러티브. 내가 왜 무슨 동기에서 세상을 어떻게 보기 때문에 이런 글을 남겼는지를 구성하지 않으면은 전혀 호소력이 없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서사의 중요성을 그냥 가설적 예로 들어보면 데이터를 열심히 모아보면 노력한 사람이 더 성공을 하겠죠. 이게 이제 지배적 패턴인데 이게 너무 당연해갖고 관심을 못 끌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사람들 별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아웃라이어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라이어 몇 개를 모아가지고 유튜버가 극단적인 유튜버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누가 성공하는지 이제 알려주죠. 그럼 다른 비관적 유튜버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노출이 되면 그냥 객관적이라고 해야 될까? 관심 없는 혹은 중립적인 제3자가 보기에 이 사회는 그냥 노력 안 했는데 성공한 사람하고 노력 많이 했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사회로 보이는 거죠. 네. 그럼 전혀 실제 패턴이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라는 거를 내러티브 유무와 어떤 통계적 경향성 유무의 2x2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보통 루머라고 하면 아직 패턴은 없는데 그냥 뭔가 스토리만 있는 경우죠. 이제 거기에 이제 패턴이나 찾아보는 게 팩트 체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사회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건 저쪽보다는 이쪽. 그러니까 아직은 데이터 마이닝 상태밖에 안 돼요. 패턴밖에 없는데 그냥 이게 에비던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러티브를 복원을 시켜서 진짜 에비던스인지 보는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이걸 시멘틱 롤 라벨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문장이나 그런 데서 의미, 역할을 잘 라벨을 해야 돼요. 저기 이제 글을 보시면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영희는 밥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럼 영이라는 주체가 밥이라는 대상을 먹는 어떤 서술어가 있고요. 또 영이라는 주체가 물이라는 대상을
마시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개가 모여서 트리플렛이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문장이 트리플렛 두 개로 나뉘죠. 그 트리플렛 두 개를 다시 결합해서 연결망으로 표현을 해보면 0이라는 하나의 주체에서 화살표가 대상으로 가고 그 대상으로 가는 화살표의 속성은 서술어죠. 먹다와 마시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텍스트를 넣으면 저 라벨링을 잘하면 굉장히 큰 텍스트를 저런 식으로 주체에서 객체로 가는 화살표들의 연결망으로 우리가 시각화를 하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두 개의 그 산점도 그래프는 뭐냐면 지난 몇 년간 사회면의 기사와 또 지난 몇 년간 그 KCI 우리 그 저널의 중분류상 사회학하고 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의 초록들을 다 모은 다음에 저런 의미 역할을 라벨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떤 단어가 지금 명사들인데 대각선 쪽에 있다라면 그 단어는 주체로도 많이 쓰이고 대상으로도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여러분 이 텍스트에서. 근데 보시면 그런 단어가 별로 없죠. 뭐 신문기사 중에 코로나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체 대상 역할을 다 했지만 대부분은 쫙 아래에 깔려서 주체로 쓰이거나 세로로 여기 왼쪽에 늘어서서 대상으로 많이 쓰입니다. 뭐 그런 경향은 학술지에서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학술지에 워드 클라우드 같은 걸 많이 보지만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그게 주체였는지 대상이었는지 모르면은 사실 워드 클라우드가 그렇게 많은 정보를 정해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가능한 거냐? 사실 이미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논문도 달아놨는데 릴레이쇼라고 파이썬 라이브러리고 영어 기반은 그 시멘틱 라벨링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런 식으로 이거는 미국에서 국회의원들의 연설을 내러티브 연결망으로 재구성한 거예요. 파란색은 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에 빨간색은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주로 말하는 내러티브죠. 일부를 확장해 보면요, 여기 이제 화살표가 모여드는 노드가 잡이에요. 그러니까 잡이 그 대상, 아브젝트로 많이 쓰였다는 얘기고, 어디서 화살표가 갔나 이렇게 보면 여기 파란색 보시면 worker lose job,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worker라는 주체가 노동자들이 잡을 잃고 있다라는 내러티브를 많이 구사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이 잡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내러티브를 많이 구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 성향에 따라 어떻게 내러티브가 다른지 사회학적으로 흥미로운 설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데이터 양이 무지하게 작지만 뭐 저희도 논문 갖고 이렇게 해봤어요. 해보면 가운데를 확대해서 보면요, 굉장히 큰 노드가 있고 화살표가 많이 나가죠. 저거 이제 초록을 보면 이 연구는으로 시작하니까 연구가 주체로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화살표가 나가는 끝점들은 아무래도 그렇다면 대상은 뭘 연구했는지 연구 대상들이 많이 나오겠죠. 사회과학 일반 중분류에 해당하는 초록색 보시면 그거와 비교해서 주황색인 사회과학은 연구 대상이 다문화 정책, 능력주의, 최근 관심 있었던 연구 대상들이 좀 아실 수 있고요. 뭐 드러내다, 제시하다, 사회학은 이런 표현 많이 써요. 반면에 사회과학 일반은 분석하다, 뭐 입증하다 이런 표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씁니다. 서술어까지 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 저희가 근데 이런 휴먼 라벨링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래서 머신러닝 방법을 써야 됩니다. 시멘틱 롤을 자동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저희가 모은 데이터가 한 1600 몇 개의 트리플렛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53개를 테스트 셋으로 아껴놓고 1500개를 이 버트 계열이라는 최근에 이제 좋은 머신러닝 툴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래서 트리플렛을 다 라벨링을 해서 1500개는 버트를 이용해서 훈련을 시켰고, 그 훈련된 모델로 153개 작은 수지만 얼마나 정확한지 봤더니 한 정확도가 60%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높진 않죠. 근데 국립국어원에서 이 시멘틱 롤을 해놓은 트레이닝 셋이 사실 셋이 이미 있어요. 심지어 10만 개가 넘어요. 이것도 어차피 그 신문기사 사회면 같은 데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가져온 것들인데 인터넷이나 이 10만 개 넘는 걸로 트레이닝을 해도 저희 데이터 153개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해보면 정확도가 60%가 오히려 좀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도메인에서 나온 1500개로 트레이닝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국립국어원 말뭉치보다 오히려 성능이 약간 더 좋죠. 이 두 개를 결합해서 국립국어원하고 이 1500개 결합해서 하면은 65% 정도까지 향상을 합니다.
이건 첫 번째 결과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스 콜래버레이션, 그러니까 대규모 협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한국어 기반으로 이런 식의 의미 역할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도메인의 라벨링을 잘 구축을 해가면은 훨씬 더 풍부하고 재미있는 연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일련의 연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하나의 예를 들어드렸지만 전체적인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생성형 AI 시대에 보통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점이 다릅니다. 양적인 연구는 아무래도 예측력, 질적인 건 해석력이죠. 보통 전산사회과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양적 연구를 계승하고 굉장히 하드코어하게 양적 연구라는 느낌을 좀 줘요. 그런데 내러티브 연구는 사실 질적 연구에서 최근에 많이 해왔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사회적 소수자들의 경험을 우리에게 말하자면은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연구들로 많이 활용이 됐죠. 자연어 처리라고 하면은 당연히 텍스트를 보니까 사실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어 처리하는 전산학자분들이 챗GPT가 어떤 사회적 편견을 갖고 있나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질적 연구에 친화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나가야 될 방향이 자연어 처리를 내러티브 분석과 엮어서 지금보다는 더 스몰 데이터를 보고 더 그 프리딕션의 성능에 덜 관심을 갖더라도 좀 더 해석력에 관심을 가지면 사회과학적으로 더 좋은 전산사회과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생성형 AI가 생성해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로 뱉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간의 이야기와 AI가 뱉어낸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섞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글쎄요, AI라는 에이전트가 생성한 내러티브 또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분석해서 추출하는 내러티브를 이런 식의 생성된 내러티브와 구분하는 것도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전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